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아트 오브 워 병법서 제23부. 오늘 이 시간에는 동매성의 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 좀 되짚어보면요. 1592년 4월 14일 날에 치열한 접전 끝에 일본군 제1선봉대 고니시가 부산진성을 함락시키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산진성 말고도 근처에 해안 교두보가 몇 군데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해두보를 장악하기 위해서 인근 거진인 서평포와 다대포를 곧바로 공략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군에 맞서서 서평포와 다대포가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데 사실 서평포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쪽은 기록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웠는지 알 수가 없고, 다대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록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당시 다대포 첨사가 윤흥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윤흥신이 정발 못지않게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다고 하죠. 재밌는 것은 이 윤흥신이 누구냐? 윤흥신의 아버지가 바로 조선의 인종 때 외척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그 유명한 유님이에요. 즉 부친이었던 유님은 권력을 탐하다가 나중에 이제 소윤과의 대결이었던 을사사화의 때 비극적인 치유를 맞이했었죠. 그러나 그 아들인 윤흥신은 무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했다는 거죠. 그 공로로 윤흥신, 송상현, 그 다음에 정팔, 이 3인방은 나중에 이제 동네에 있는 충렬사에 같이 이제 배양이 돼요. 그래서 부산을 수호하는 3대장으로 이렇게 추종을 받게 됐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조선의 최전방 수군 거진들이 모두 결사적으로 항전을 했지만 결국 중과보적으로 함몰되었고, 이 수군 거진들의 지휘관들은 전부 전사했습니다. 딱 한 사람 빼고요. 그게 누구였냐면은 막상 이들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경상좌수사 박홍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사실 박홍이 제가 이제 앞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같이 이제 부산진성에 있다가 대세가 끓는 것을 보고서 자기는 이제 성 밖으로 빠져나와서 도망을 쳤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박홍이 부산진성에 같이 있었냐라는 것은 좀 정확하진 않아요. 그게 기록이 명확하게 그랬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설명을 했냐면은 나름의 이유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추론이에요. 지금 박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자,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그 지도를 통해서 한번 같이 박홍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는 부산포니, 서평포니, 다대포, 동래성 이렇게 쭉 지명들이 나열이 되는데, 조선시대는 이게 다 제각각의 지역으로 분리가 됐지만 사실 현대에는 전부 부산광역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도에다가 초록색 네모칸으로 표시되는 것이 바로 현재 지명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가로로 됐던 것이 조선시대 이제 지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가장 우측에서부터 보시면은 오늘날 이제 수영구죠, 그죠? 부산시의 수영구. 여기가 수영구랑 이름이 붙은 이유가 여기에 좌수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상 좌수형이 여기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박홍이 바로 이제 여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고, 경상 좌수형은 부산시 수영구에 있고, 경상 우수형은 경남 거제에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아니, 부산이 오른쪽이고, 거제가 왼쪽인데 왜 부산에 있는 수형이 좌수형입니까?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오른쪽 왼쪽을 가지고서 좌수형, 우수형, 좌도, 우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건 누구 기준으로 나누는 거냐면은 임금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즉 임금이 살고 있는 한양에서 내려다 봤을 때 거기에서는 부산이 왼쪽이고 거제가 오른쪽이죠. 그래서 부산 쪽이 좌수형, 거제 쪽이 우수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부산시 남구를 지나서 부산시 동구 쪽에 가면은 거기에 바로 이제 부산포가 있고, 지난 시간에 이제 격전지였던 부산진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비대장은 첨사 정발이었죠. 여기서 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동구 좀 뒤로 넘어가시면은 부산 진구가 있거든요. 아니, 부산 진구인데 부산진성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은 동구하고 부산 진구하고 서로 나눠져 있지만 옛날에 이제 부산 진성이 동구에서 부산 진구의 일부 지역까지 전부 거기를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 지명이 나눠지면서 정작 부산 진성이 있었던 지역은 부산시 동구로, 그리고 부산 진성은 없지만 옛날에 부산 진성에 통과를 받았던 지역이
부산 진구로 그렇게 이름을 각기 정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산 진성 바로 앞에는 절영도라는 섬이 있고 오늘날의 영도구죠. 그래서 고니시가 4월 13일 날에 영도에 출몰을 하게 되고 4월 14일 날에 부산포를 공격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서구를 지나서 사구 쪽으로 가면은 서평포, 그 다음에 다대포 이런 수군 거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부산포에서 내륙으로 좀 들어가면은 육군 거진이자 본격적인 조선의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동래성이 여기에 존재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진관체제 설명드린 거를 좀 다시 복기를 해드리자면요. 진관체제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가장 최하 단위는 분과 현을 중심으로 재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상위가 거진인데 거진이 실질적인 방어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거보다 상위 클래스가 주진인데 주진은 사령부의 역할을 하는 곳이지 방위선의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진에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육군에서는 병사, 그 다음에 이제 수군에서는 수사가 있는 건데 이들은 각기 이제 사령부의 역할을 하면서 거진을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이지 이런 병형과 수영이 직접적인 방어선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하면은 진관체제라는 게 거진을 중심으로 자전자수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방어하는 방식인데 각 지역에 있는 예하 재진들이 거진으로 몰려와요.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주진에 있는 사령관들이 거진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포, 서평포, 다대포 얘네들은 일종의 GOP처럼 적군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륙에 있는 동래성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되는데 적군의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은 동래성 주변에 있는 울산이나 양산이나 이런 지역에서 군수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동래성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즉 재진이 거진으로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주진은 어디 있었냐? 육군 주진은 울산에 경상 좌병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 좌병영의 병력이 동래성으로 와가지고 역시 또 같이 합세를 해서 방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수군도 마찬가지인 건데 지금 지도를 놓고 보시면요. 경상 좌수영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부산포예요. 그리고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면 부산포가 첫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의 규모가 크다. 도저히 이제 부산포 혼자서 막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누가 와서 지원을 하게 되냐면은 경상 좌수영에서 와서 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4월 13일 날에 출몰을 하고 4월 14일 날에 부산 진성이 함락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당연히 정발이 파발을 띄었겠죠. 그래서 자기 상관들, 뭐 경상감사 김수라든가 그 다음에 동래부사 송상현, 경상좌병사 이가, 경상좌수사 박홍 다 연락을 띄었어요. 그 다음 다대포 첨사, 수평구 첨사한테도 다 연락 띄운 거죠. 그래서 박홍이 몰랐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적어도 하루 정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몰랐을 수가 없고 또 거리가 엄청 먼 게 아니기 때문에 박홍의 군세가 부산포로 와서 가담을 하는 것은 당시 진관체제의 전략 구조상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사료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조인물고라는 사료가 있습니다. 이게 정조 때 편찬한 역사서로 태조에서 숙종 때까지 역대 인물들을 기록을 한 건데 이 국조인물고에 나오는 박홍편을 놓고 보면요. 박홍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어요. 자, 박홍. 각종 드라마나 매체에서는 굉장히 이제 무능력하고 겁쟁이에다가 졸전을 거듭했던 그런 졸장으로 묘사가 돼 있죠. 근데 이 국조인물고의 기록을 놓고 보면은 박홍이라는 인물이 당연히 뛰어난 명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무능력한 졸장이었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조금 이제 거시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 국조인물고에 따르면요. 박홍이 임진왜란 이전에 경상 좌사로 부임이 됐을 때 굉장히 선정을 베풀어서 사졸과 국민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다라고 해요. 이런 걸 놓고 보면은 평상시에 행정이나 통치 자체는 꽤 괜찮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진왜란 전에 조선이 대비를 안 한 게 아니었다고 했죠. 그래서 조정에서 이제 각 변경 지역에 성곽도 수축하고 병기도 마련하고 군사도 훈련시키고 그런 이제 지침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경상 좌수사 박홍도 굉장히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손무화사가 각 지역을 감찰을 했을 때 경상 좌수형이 성곽도 높고 해자도 깊고 병기도 잘 마련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가장 모범적인 장소 중 하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곳이 경상
좌수형이었다는 거죠. 이런 걸 놓고 보면요, 박홍이 적어도 군사 행정가로서의 굉장히 탁월한 능력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박홍은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좀 믿업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홍이 이제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국조인물고에 따르면 뭐라고 기술되어 있냐면은 박홍이 해안으로 내려와서 맞서 싸우다가 중과부적으로 본진인 좌수형으로 되돌아왔다라고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타 다른 기록에서는 박홍이 그냥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만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성이 부산진성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있는 좌수형을 말하는 건지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국조인물고에 따르면은 일단 해안가로 내려와서 싸웠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진으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진관체제의 작전 체계상 그리고 지리적인 구조상 박홍이 내려와서 싸웠던 해안가는 어디냐라고 볼 수 있냐면 부산 진성이라고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 박홍이 부산 진성에 들어와서 일단 같이 싸우다가 좀 아니다 싶으니까 자기가 이제 중간에 빠져나와서 도망간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뭐 제 추정이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박홍이 부산 진성을 포기하고 나중에 이제 좌수형까지 다 포기를 하고서 도망을 쳐요. 그렇게 후퇴를 하는데 도망갔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는 인물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어요. 도망갈 땐 도망가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할 일은 해놓고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진짜 갈려요. 할 일을 해놓고 도망간 사람하고 할 일을 안 해놓고 덮어놓고 도망간 사람하고 나중에 생과 사가 갈리게 되는데 박홍은 진짜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박홍이 도망갔을 때 그냥 도망간 건 아니었어요. 일단 박홍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중과 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전상 후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내가 진짜 마구잡이로 비난할 수가 없는 게 생존 없이는 승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력이 무조건 전멸될 때까지 싸워야 되냐 했을 때 사실 이제 부산진성, 그 다음에 다대포, 서평포 여기는 원래 GOP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죠.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장렬하게 희생을 해가면서 후방에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원래 임무였고 또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 게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냐면 또 그건 아니에요. 애초에 경상 좌수형은 사령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긴 또 그렇게까지 희생 번트를 해놓은 것이 과연 이게 작전상 이게 합리적이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박홍이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후퇴할 때 그냥 후퇴를 한 게 아니라 일단 장기를 씁니다. 부산진성이 함락됐다라는 것에 대한 장기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병력을 해산시켜서 자기만 혼자 몸만 빠져나와서 도망간 게 아니라 병력과 군장비를 전부 챙겨서 도망을 쳐요. 이게 진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정확하게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처 못 가져가는 것들은 전부 불태워서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게끔 방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일을 해가면서 도망을 친 거고 그것도 어디로 뭐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숨은 게 아니라 중령까지 퇴각을 해서 또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조선군하고 합류를 해요. 또 거기서.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박홍은 나중에 책임 추궁에서도 목숨을 건지게 됐다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경상 좌수사 박홍이 좌수형을 포기하고 퇴각을 하면서 일본군은 사실상 조선의 최전방 전초기지들을 모두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본군이 이제 거의 하루 만에 해안 교두보도를 전부 확보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수군 거진들은 애시당초 적의 침입을 차단하는 방어선은 아니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후방에 동래선에서 본격적인 방어선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자신들의 맡은 바 소임을 다 한 채 쓰러진 겁니다. 자, 한편 정갈로부터 일본군의 침공 소식을 접했던 경상도 지역의 일종의 최고 사령관이죠. 그죠? 경상감사 김수는 난리가 났어요. 딱 규모를 보니까 이거는 진관체제로는 택도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수가 뭘 가동을 하게 되냐면은 작전 교리에 따라서 재성방략을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수가 급히 경문을 띄워가지고 경상도에 있는 수령들한테 어디로 직결을 하라고 하냐면은 위양으로 직결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어선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죠. 최전방 전초기지가 부산진성, 그 다음에 이제 다대포, 서평포 그 일대라면은 여기가 뚫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1차 방어선이 동래선 그리고 2차 방어선으로 밀양을 이제 상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인 1차 방어선이 동래성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이때 당시 동래성은요,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격적인 방어를 감당하는 지역이었고 핵심적인 육군 거진이었어요. 그래서 동래성 쪽에서 어떤 방어 준비를 하고 있었냐면 동래부사 송상현이 이미 전쟁 전에 부임을 해서 이 지역의 방비 태세를 가다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동래성 주변에 있었던 재신들, 울산이라든가 양산 지역에서의 군수들이 병력을 이끌고 동래성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래성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기본적으로 울산 군수였던 이현성, 그리고 양산 군수였던 조영규가 여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조정에서도 전쟁을 대비해서 조방장이었던 홍윤관을 파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홍윤관은 어떤 개념으로 온 거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송상현, 조영규, 이현성 이런 사람들 다 문관 수령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 작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홍윤관을 조방장으로 삼아서 지휘부만 일단 파견을 한 거죠. 현지에 가서 지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휘를 도와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가 와서 또 가세를 하냐면은 실질적인 동래성의 주력군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홍윤관은 전문 무장이긴 한데 자기 직할 병력이 거의 없고 진짜 이제 동래성인 방어의 주력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좌병영의 지휘관인 경상좌병사 이각이 여기에 가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송상현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책임자는 송상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래부사 송상현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래부사 송상현이 문관이긴 한데 이 사람이 이제 군사적인 재능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전에 본래 계급이 이제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위로 확 끌어올려가지고 동래부사로 임명이 되었다라고 하죠. 자, 이 동래부사로 왔던 송상현, 굉장히 전쟁 준비에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송상현이 전쟁 준비를 열심히 했는가는 기재사초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사초 기록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재사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송상현은 원래 선비인데 장수의 재질이 있어 현관에서 뛰어올라 본직을 맡게 되었다. 성과 기계의 수리가 대략 끝나고 군사로 훈련시킨데도 날이 부족하게 여겼다. 일찍이 성 밖에 사면에 극히 견고히 첨호를 파고 목책을 설치하였으며 그 주위에 잡목을 많이 심었다. 그래서 이 기재사초의 기록을 놓고 보면은 송상현이 원래 문관이긴 하지만 장수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원래 이제 계급이 현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순식간에 부사로 뛰어 올라가지고 동래성의 책임을 맡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 성곽과 장비를 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 밖에 참호를 팠다라고 하는데 이게 없는 걸 팠다라기보다는 확장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책도 설치를 해가지고 2중, 3중으로 바리케이트 깔고서 막 그렇게 방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동래성의 참호는 고고학적으로 또 발굴이 돼서 입증이 된 것이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송상현이 동래성 방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적군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었고 동래성의 수비 병력은 원래 한 2,000명 정도 수준이에요. 기껏해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어 병력은 어디에 이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실질적인 주력군은 경상좌병사 이각이 이끌고 온 병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4월 14일 날에 부산지성이 함락되고 4월 15일 날 아침에 일본군이 들이닥치기 전에 다행스럽게도 경상좌병사 이각이 군대를 이끌고서 동래성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송상현 입장에서 한시름 놓은 셈이죠. 그런데 이거 이각의 태도가 좀 약간 이상해요. 이각이 도련이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주장이니까 성 밖에 나가서 진을 치고, 그리고 송상현은 동네 부사니까 당신이 이 성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 밖과 성 안으로 나눠서 이제 진영을 짠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싸우자, 서로 응원해주는 방식으로 싸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기록은 각종 사령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이제 이각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각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은 기각지세라고 해가지고 사슴을 사냥할 때 뿔과 다리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슴의 가장 이제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튼튼한 다리, 그리고 아름다운 뿔을 앞뒤로 딱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잡자. 일종의 양동작전을 말하는 건데 이 기각지세라는 것은 수성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전술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건 아니에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부대를 둘러 나눠서 한쪽 부대는 성 안에서 수성을 하고 한쪽 부대는 성 밖에 나가서 진을 치고서 서로 도와주는 방식을 쓴다는 거죠. 만약에 적군이 성 밖에 있는 진을 공격하면은 성 안에서 출격해가지고 적군의 후방을 치고, 반대로 성이 공격받으면은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는 아군이 출격해서 적의 후방을 치고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그것도 좀 이제 생각해볼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나쁜 전술은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각이 거느리고 있는 병력이 가장 핵심 주력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성 밖에 나가서 진을 친다라는 것은 동래성의 방어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송상윤은 이각의 병력에 대한 의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걸 데리고 밖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정말로 기각지세였으면은 뭐 송상윤이 따라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기각지세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꿍꿍이는 또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기록이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이제 기각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온 것은 제조 번방지라는 사료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제조 번방지라는 사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조 번방지는 인조 때 심경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역사서인데 임진왜란기에 주로 조명 관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제조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 조선이 명의 덕을 봐가지고 은혜를 입어서 다시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가 재건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의 그런 역사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명나라판 용비어 첨가이기 때문에 사료서 가치가 아주 높진 않아요. 그러나 기각이라는 단어가 여기 직접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이제 한번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료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 이래요. 좌병사 이각이 변고를 듣고 병영으로부터 동매로 들어왔다가 부산이 함락되자 겁을 내어 어찌할 줄 모르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각이 진짜 이런 체계적인 작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였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는 뭐였냐면은 겁을 먹은 거예요. 병력 규모를 보고서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성 안에 있다가는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밖으로 빠져나가자. 도망을 치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핑계는 그럴싸하게 돼요. 밖에서 기각이 되기를 위하여 성을 나간다라고 하면서 동래성 후방에 있는 서산역에 진을 치겠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자, 그러자 동래부사 송상윤이 무슨 소리냐? 지금 당신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전부 당신 병력을 주력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이 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송상윤이 함께 지키자고 만류했으나 이각이 끝내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송상윤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고립된 성이 함락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열세라는 건 송상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장이 성을 구하느라 하러 와놓고서 아니 밖으로 나간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건 사실상 성을 버리겠다는 거 아니냐 하면서 호소를 했지만 끝내 이각은 자신의 뜻대로 군대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동래성 북쪽 서산역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동래성의 주력군이 성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송상현은 이제 완전 멘탈 붕괴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송상현은요 절망에 빠져있을 시간도 없어요. 4월 15일날 아침에 이각이 성 안으로 들어왔다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4월 15일날 오후에 고니시가 이끄는 일본군 제1선봉대가 동래성에 도달을 해서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산역에 지으셨던 이각은 관만만 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응원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동래성은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송상현과 동래성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